네. 이번에 배울 것들은 요거 세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로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도 아니에요. 연립주택처럼 방정식이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예요. 저거 하나.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해도 결국은 얘를 풀어야 그 다음 것들을 풀립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x 더하기 y가 만약에 3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y가 1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빼면 얘네들이 없어지고 이 xx가 없어지고 y랑 마이너스 플러스 y 그래서 2y가 되죠. 그러면 여기 하면 2가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남은 모양이 요거예요. 그죠? 모양이 같나요? 틀리나요? x가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기서 x랑 여기서 y는 서로 미지수잖아요. 모르는 수. 미지수 앞에 개수 있고 뒤에 상수 있잖아요. 모양새는 쟤예요. 얘를 풀어야만 그 다음에 다른 데다가 대입을 해서 x값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이 소거법이고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후진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결국은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간단한 방정식의 해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교수님 저는 압니다. x는 a분의 b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맞습니다 안 하고 있을까요? 예. 또는 어떤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요. a 마이너스 1승 곱하기 b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맞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해 보죠. 이러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에서 요 a를 가리켜서 개수라고 부른다. 약속이니까 이건 알아야 되고 암기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다음 끝에 있는 b 같은 걸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x를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도 뭐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줬더니 이 등호가 만족되는 그런 애가 있다면 그것을 이 방정식의 해, 솔루션 또는 솔루션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왜 제가 저 방정식의 해가 a분의 b라고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틀리게 되죠. x는 a분의 b 그랬는데 a가 0이라면 저기 어디에도 0이라는 말, 아니라는 말 이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a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a가 0인 경우는 이 여러분이 제시했던 답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a가 0이 아닌 경우 좋아요. a가 0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가 0인 경우를 보면 여기에는 a의 곱셈에 관한 역원입니다. 제가 이 과목의 교과목 소개 시간에 저런 기호를 썼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것은 하나의 기호인데 A야 나와라. 나랑 곱해. 그러면 항등원 1이 될걸? 이라는 거예요. 기호를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마이너스 A는 뭐냐? A야 나와 나랑 더하자. 그러면 항등원 0이 될걸?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 기호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A가 0이 아닐 때만, 실수의 경우 A가 0이 아닐 때만 A의 역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만 저 A의 역원이 존재해서 그것을 양변에 곱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변에 0이 아닌 애를 양변에, 여러분 7은 7입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양변,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양변에 0을 갑자기 곱했을 때 서로 달랐던 것도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7과 6이 있는데 양변에 0을 곱해버리면 7과 6은 원래는 틀렸는데도 두 개 같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0이 아닌 값을 양변에 곱해주니까 원래 등호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보면 A야 나와라, 나랑 곱하자, 그러면 항등원 1이 될걸. 그러면 이 앞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X만 남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이것이 해가 됩니다. 단 A, 즉 개수가 0이 아닐 때만요. 좋은 프로그래머는 그 초년생 프로그래머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99% 정도의 문제 해결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한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의 경우 서로 달라지는데, 가령 예외 처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더 그런 걸 잘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면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에러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에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거의 뭐 99%는 잘 동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 예기치 않게 A가 0이 돼서 들어오면 값이 무한대가 돼버려서 시스템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경우의 수를 잘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A가 0이라면 이쪽 B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집니다. A가 0이라면 이 앞부분은 실수 집합의 경우 어떤 수가 0이든 아니든 거기다 0을 곱해버리면 이쪽은 0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0은 B가 됐는데 그럼 B가 원래 0이었을까 아니면 0이 아니었을까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A가 0이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B가 0이었느냐 또는 B가 0이 아니었는가로 또 나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저 밑에 있는 건데요. 자, 둘 다 0이라면요. 둘 다 0이라면 이쪽도 0이라면 이제 여기 요 값 때문에 0인데 x는 1이어도 되는 거죠. 0 곱하기 1이 0이다. 그죠? x가 2여도 되는 거죠. 0 곱하기 2는 0이다. 언제나 되잖아. 3 넣어도 되고 루트 7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이 해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무엇인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A는 0인데 그러면 이쪽은 0이고 이쪽은 0이 아니에요. 그럼 X를 어떤 값을 넣어도 이쪽은 0이 돼버리고 이쪽은 0이 아니니까 이 등호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죠. 즉 저걸 만족하는 X값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 해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풀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로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저 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갖게 되는데 그 값의 이름은 A 인버스 곱하기 B, 즉 A분의 B가 되고요. 두 번째로 A가 0이라면 이럴 때는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그때는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그래서 수학적 용어로 부정, 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A가 0이고 그런데 B가 0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해를 구할 수 없다. 그러한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수학적 용어로 불능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주 제일 간단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용어들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는 2차 연립 방정식에서도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거는 방정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1차 방정식이었고, 이번에는 그러한 1차 방정식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일반적으로 7개가 아니라 일반화시키면 이것도 추상인 거죠. 우리가 몇 개라고 말을 할까? 어떤 것도 좋은데 뭐 이럴 때 n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추상화 능력입니다. 자, n개의 미지수를 갖는 1차 연립 방정식을 줄여서 n1 미지수가 n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미지수가 n개인 1차 방정식을 유한기에 묶어놓은 것.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거는 쉬웠는데 여기 갑자기 보기 싫어지네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지수가 n개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2개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요. 3개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n개라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미지수 앞에 개수들이 있을 테고 개수들을 A, B, C, D 이렇게 딱 쓰면 여기에 Z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A11, A12, A1n 이런 식의 개수를 쓰자. 그 미지수 이름은 X1, X2, Xn이라고 쓰자. 그럼 끝에 상수도 있어야 될 텐데 상수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아까 B라고 AX는 B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상수는 B1, B2, Bm 이렇게 쓰자. BM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방정식의 개수는 m개이구나. 그것도 알 수 있고요. 미지수는 x1부터 xn, 그래서 n개라고 했으니까 미지수는 n개구나. 서로 방정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틀린 게 일반적인 거죠. 나중에는 두 개 같은 걸 위주로 하겠지만요. 네, 이런 모양새 기억하시고, 이름도 얘들을 개수라고 부르고 상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고, 미지수는 x1부터 xn까지. 자,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아까 그 그림이에요. 이걸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x 대신에 여기 노랗게 표시된 애들로 다 바꿨어요. 이거 바꾸느라고 시간 꽤 걸렸는데 색깔도 넣고 하려니까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이 등호가 다 만족한다. 그런 x1부터 xn까지 모아놓은 것. 이것을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겠다. 또는 근이라고 부르겠다.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x1은 s1, 그 다음에 x2는 s2 이렇게 돼서 이제 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S3, S1, S7, SK 뭐 이렇게 넣기는 좀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춰서 주면 좋겠구나. X1부터 XN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로 X1이 아니 S1, S2, SN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것을 순서조라고 부릅니다. 순서쌍은 두 개일 때 주로 얘기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벡터 모양으로 된 것을 이 N1 1차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3원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제는 교과목 소개 강의에서 나왔던 건데요. 곡선을 정합시키는 거, 커브 피팅에 대한 겁니다. 그때 2차 곡선 px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자승, 그래서 2차 곡선 방정식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때 공부할 때 이런 걸 넣어서 1,4, 2,0, 그 다음에 3,12라는 그 세 점을 지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 1을 여기다 넣어줬을 때 값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2를 여기다 넣어줬을 때 2, 여기는 4,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 3을 넣어줬을 때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는 3a1, 여기는 9a2 이렇게 돼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미정 계수죠. 계수가 미정인 저 계수들을 2차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결국은 2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교수님, x, y, z 이런 게 미지수 아닌가요? 네, 이 경우는 A0, A1, A2가 미지수인 거죠. 그리고 미지수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 3개 있는, 아까 그 일반적인 N1 1차 연립 방정식에서 A11에 해당되는 게 1이고 A12에 해당되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33에 해당되는 게 9고 이런 거죠. 그걸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으로 A0를 X, A1을 Y, A2를 Z라고 우겨서 바꿔놓은 식이 이거입니다. 여기가 4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풀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구한 것이 되는데, 이때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볼까요? 그 공통된 걸 생각해 볼까요? x의 개수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정식의 x의 개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의 상수는 12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지수는 x, y, z 세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주면 이 세 개의 방정식이 모두 만족될까요? 그걸 풀면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그게 전부 그래프가 만들어졌던 거죠. 네, 이번에는 소거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거법은 아까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노란색의 글 3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가 어떤 연산입니다. 이 3가지 연산을 가리켜서 또 방정식의 기본 핵연산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보다 간단하게 풀려고, 보다 간단하게 푸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단 해집합이 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 그런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두 방정식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거나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서로 바꿔도 방정식이 안 바뀌었으니까 순서만 위아래에 있다 뿐이지 해가 바뀔 리가 없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방정식을 교환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방정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10개 있다고 합시다. 10개 있는데 그중에 7번째 방정식에 양변에 어떤 임의의 실수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0 되고 0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0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0이 아닌 실수를 양변에 곱해줘요. 그러면 그 해는 바뀔까요? 해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해집합은 그대로 두면서 위치를 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준다든가 해서 보다 풀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것은
한 방정식에 임의의 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0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은 0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 0이 아닐 경우는 어떤 거는 어떤 것이다.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방정식은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방정식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다른 방정식에 더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하나의 방정식을 선택해서 양변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지 않죠, 해가. 근데 이 세 번째 것은 뭐냐면 한 방정식을 선택해서 임의의 상수를 곱해요. 그 곱해진 것을 다른 방정식에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바뀌지 않고 위의 방정식 또는 더해지는 그 방정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좀 좁은 의미의 소거법인 거죠. 왜 그런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요거 세 개를 기억하십시오. 두 방정식을 교환한다.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방정식에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해준다. 여기서 임의의 상수에는 0이 있잖아요. 이 0을 양쪽에 더해주면 0은 0이 돼버려요. 그 방정식을 딴 데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정식도 변화가 없어요. 그 방정식이 변화 없는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합니까? 그러는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해도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아닌 상수라는 말을 안 하고 임의의 상수를 쓴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러한 세 개의 연산 오퍼레이션을 가리켜서 우리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에 관한 세 가지 기본 연산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기본 연산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기본 연산. 네.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셨으리라고 믿고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소거법으로 풀어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랑 얘를 뒤집어요. 순서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는 4. 좀 멍청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 방법대로 해보죠.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뭘로? 첫 번째 연산으로. 기본 행연산의 기본 방정식에 관한 기본 세 가지 기본 연산 중에 첫 번째 걸 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쓸래요. 왜냐하면 어느 방정식에나 뭐 2를 곱하든 뭐 저거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다고 치면 그냥 더해줘도 돼요. 그냥 더해주면 y항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x항을 먼저 없애고 싶다. 그러면 위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만큼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x항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 하나씩 없애가는 것을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방정식에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해볼게요. 좀 무식하지만 그냥 해도 되는데. 자, 그럼 위에 것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것을 어디다 더해주느냐 하면 다른 방정식에다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이 없어지고요. 00 돼서 요만큼은 더해주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그것은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9가 돼서 따라서 y는 3이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정식, 1차 방정식. 그죠? 요것이 a이고 요것이 x인 거고 요것이 b인 꼴이죠. 이것이 0이 아니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의 인버스, 즉 마이너스 3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x값도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x는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순서상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x에 대한 값, y는 3이라는 값. 이것이 바로 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방정식에 관한 기본 연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걸 뒤집었고 그래도 해는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산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즉 0이 아닌 상수를 양변에 곱한 그 결과를 다른 방정식에 더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눈치가 좋으시니까 그냥 처음에 더해버리죠. 이 더한다는 것은 위의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 1을 곱해서 1을 곱해서 그냥 더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3x 이쪽은 3. 그래서 x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셨겠죠. 근데 일반화 시켜서 앞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연산을 이용하면 1차 연립 방정식을 소곱부로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정식을 함수식으로 x랑 y를 해서 생각하면 y는 1로 빠지고 마이너스 1은 1로 들어가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밑에 것은 y는 x가 1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저것을 바꾼 게 방금 제가 표시한 거고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을 그려놓은 다음에 첫 번째 이것은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입니다. 그러니까 y절편 1, 여기를 지나면서 한 칸 가면 두 칸 가고 요 점을 연결을 하면 아마도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 두 번째 방정식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이 될 테고요. 근데 절편이 y절편이 4니까 1, 2, 3, 4 여기를 지나면서 이쪽에 1, 2, 3, 4 이쪽을 두 점을 연결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 두 직선에 만나는 교점을 보면 이 점은 x 값이 1이고 y 값은 3인 것을 알겠죠. 아까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 y는 3이었으니까 이거랑 같은데? 예, 그런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그 교점의 좌표는 아까 우리가 이 1차 연립 방정식을 구한 그 해와 동일하다. 또요, 다른 기하학적인 걸 보면 이번엔 방정식이 비슷한데요. 아까랑 좀 틀립니다. 위에 거를 양변에 0이 아닌 상수인 2분의 1로 곱해주면 x 더하기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기하학적으로 보면 위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고 밑에 거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아까랑 똑같네요. 그죠? 절편이 4 이쪽과 이쪽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똑같은데 2라는 y절편이 2를 지나니까 1로 가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한 두 애를 하게 되면 여긴 교점이 없죠. 바꿔 얘기하면 얘는 풀어보면 해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능이라고 했죠. 불능.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정에 관한 건데요.
얘는 아까랑 비슷한데 밑에 거가 여기가 아까 2였는데 그걸 바꿔치기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두 개가 같아 버렸네.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는 이 그래프고 또 하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색깔을 약간 남겨놨지만 노란색과 파란색하고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 안에 있는 모든 점은 교점이 된 거예요. 두 방정식에.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다 즉 4,0, 0,4 또는 2,2 이런 애들은 다 저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여기는 4가 되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4 밑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정식이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같은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프도 하나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얘기인즉슨 요 방정식 하나인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같은 거고요. 이 얘기는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얘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다 저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방정식은 같은 하나의 방정식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 또 불능인 해 이렇게 평행이 돼버려서 그 다음에 부정인 해 그래프가 하나인 그래프인 거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1차 연립 방정식의 응용이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이런 거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만든 강의 저 밑에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우리 교재에 맞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리함수의 분수, 부분 분수로 나누기. 이거 예전에는 이런 거를 적분하는 거, 적분하는 거는 이거 적분 더하기 이거 적분. 이렇게 해서 적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유리 함수를 두 개의 부분 분수로 바꾸는 게 있는데 이럴 때도 결국은 여기 있는 A와 B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미정계수인 거죠. 미정계수를 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흐름. 우리 교재 8번째 예제가 이런 거죠. 여기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데는 400대에 뭐 1시간 동안 봤더니 400대가 가고 이쪽으로 나는 건 200대가 갔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나머지 500대가 일로 가겠죠. 그죠? 500대 더하기 200대. 그래서 300대 빼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건 보통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나오니까 보죠. 그 밖에도 우리가 배웠던 커브 피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얘는 지금 점을 4개를 준 거죠. 점의 정보를 5개요. 그러면 4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A0, A1, A2, A3, A4라는 5개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구했더니 24분의 24, 24분의 30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4차 곡선이 되는 것. 이런 커브 피팅 문제도 있고요.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말로는 선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 계획법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찾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교차로에서 이런 교차로에서 여기에 A라는 교차로 B, C, D 여기로 몇 대가 들어가고 몇 대가 들어갔을 때 몇 대가 가고 이런 것을 시간당 여기에 이리로 지나가는 차량 대수를 계산해라든가 뭐 이럴 때 쓰는 게 네트워크
분석 문제 중에 트래픽 애널리시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네트워크도 있죠. 그래서 뭐 키리호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뭐 전류, 전압, 그다음에 저항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전류의 양은 일정하다 뭐 이런 것 가지고 푸는 것도 있고요. 요것은 이제 그 네트워크 문제 중에 여기서 이리로 가는 데는 20이라는 뭐 20K 바이트도 좋고 데이터 트래픽이라고 봐도 좋고 자동차 트래픽이라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노드에 들어오는 애가 있으면 나가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나갈 때 이게 X요, 얘가 Y면 나가는 애는 물론 이제 한 군데로만 나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거를 X1, X2, X3, X5, X4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배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